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박성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박 교수의 7분법 6번째 강좌입니다. 주제는 기업회생법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 파산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업 경영이 무척 어려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 등이 행해지고 있어서 개인의 실업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회생법은 특별히 기업회생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크게 보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채무자의 회생, 파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무자를 크게 나누어서 기업과 개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은 기업의 회생, 기업의 파산, 그 다음에 개인의 회생, 개인의 파산,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류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기업의 회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생 절차를 크게 분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의 회생과 개인의 회생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보건이 이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담보는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개인이지만은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기업 회생 절차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회생 절차 중에서도 담보, 무담보 채권이 이 30억 이하인 경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금 50억 이하로 바뀌었죠. 그래서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회생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 절차를 크게 보면은 기업의 회생과 개인의 회생, 그 기업의 회생은 일반 회생과 간이 회생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회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채무를 이 소득으로서 변제를 해서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채권 채무 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청산을 시키고 개인의 경우에는 면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회생 절차의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아주 복잡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112, 11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2는 뭐냐? 첫째 1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보전 처분, 그 다음에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이런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뭐냐면은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목록 제출입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112, 보전 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1, 개시결정. 2, 목록 제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4. 그 다음에 1은 채권 신고가 되겠습니다. 채권 신고는 회사에서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굳이 다시 채권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목록을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해서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수정해서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채권이 정당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특별히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은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사보고서의 핵심은 청산가치, 계속기억가치를 따져서 계속기억가치가 커야 이렇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는 4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보면은 112, 114가 되겠습니다. 자, 회생계획안을 그러면은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을 때 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생 채권자는 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담보권자는 4분의 3의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에는 5분의 4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해야 이렇게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회생 채권자, 담보권자의 의결에서 한 조 이상의 동의가 있는데 다른 조에서 아슬하게 부결됐다.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하면은 강제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에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조에서 의결이 되어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만은 이런 일부 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강제 인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회생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그 회생계획대로 수행을 하면은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건을 충족 못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를 순조롭게 다 마쳐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회생 절차상 주요 권리를 몇 가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회생법 70조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럭키 7이죠. 살리는 거죠. 그래서 환치권입니다. 환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생 절차의 재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회생 회사의 재산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른 동산의 그 소유권자가 회생 회사에 그걸 임대를 줬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유 관계가 있는 경우에 원 소유자가 그 물건을 환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죠. 그 환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권리가 100, 100조입니다. 100조는 뭡니까? 100대 빵이란 아주 강력한 권한이죠. 그것은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은 일반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하지만은 이보다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과거의 회생 절차 개시전의 그 법률 관계가 무효로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력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119. 119는 우리가 119 신고하죠. 급하잖아요. 그것은 상방미행 상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양거래 당사자가 상무계약,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상방이 양쪽 다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한 상태에 있을 때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제를 할 것인가를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상방미행 상무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상계권인데 그것은 143이다. 사는 죽을 사자죠. 둘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채권만큼의 없애는 거죠. 그래서 144는 상계권이다. 민법상 상계권과 채무자회생법상의 상계권은 조금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대등액의 이 채권액을 소멸시키는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상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석상 그 이후에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생회사에 100억이라는 엄청난 부채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바다에 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회생 절차라는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를 통과하는 방법이 뭡니까? 112, 114를 통과하게 되면은 무사히 육지로 걸어가게 돼서 회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회생 절차의 전체적인 골격입니다. 자,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이 들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기업 회생 절차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